제가 요즘 손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이 너무 차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의사 선생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꾸 발로 짚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 정상인가요? 당신의 손을 한번 주먹을 쥐었다 펴보세요. 힘이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전보다 더 차오르나요? 혹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팔로 의지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것은 모두 근감소증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너무 서서히 찾아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해질 때까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노인의학과 재활의학을 연구해온 김정호 의학박사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근감소증이 노년기 삶의 질을 얼마나 급격히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간단한 습관들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목격해 왔습니다. 제 어머니도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셨기에 저에겐 이 문제가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이미 시작된 근감소증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복잡한 운동기구나 비싼 보조제 없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근육량 감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 활기찬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 한 번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선생님, 저 MRI 결과 좀 보여주세요. 73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마라톤도 뛸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었죠. 박 할아버지, 여기 보시면.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골절된 부위가 이렇게 있고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다리 MRI에는 뼈 주변으로 근육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지방 조직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제 다리인가요? 왜 이렇게 뼈만 보이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픈 적도 없었는데 그저 조금 걸을 때 힘들었을 뿐인데. 그게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통증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져서 병원에 오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간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끔 무릎이 아프고 걸을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집 앞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져 대퇴골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마라톤도 했는데 이렇게 작은 넘어짐에 뼈가 부러질 줄이야. 할아버지, 우리 몸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2%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계산해보면 10년이면 최대 20%의 근육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뼈가 쉽게 부러진 건가요? 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뼈를 보호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며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쉽고 회복도 느려지죠. 근감소증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은 늘어나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찌고 당뇨병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제 어쩌죠? 다시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어요. 사실 박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시작하면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근육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요? 제 나이에도요? 네,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90대 노인도 적절한 저항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박 할아버지는 6개월간의 재활과 영양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으로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골절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계단도 쉽게 오르내리고 무엇보다 넘어질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어 좋아요. 사실 저는 다리 수술 후에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감소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이가 약해서 씹기도 힘들거든요. 68세 정영숙 할머니가 근감소증 상담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형적인 마른 비만 상태로 체중은 55kg로 정상이었지만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은 크게 부족하고 체지방률은 높았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음식을 드세요? 하루 식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침엔 보통 흰죽이나 빵에 잼 발라 먹고요. 가끔 두유도 마셔요. 점심엔 채소 위주로 나물 반찬이랑 밥. 저녁엔 가볍게 국수나 떡국 같은 거. 육류는 입에 붙는 느낌이라 거의 안 먹어요. 식단표를 작성해 보니 정영숙 할머니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35g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의 체중을 고려하면 최소 66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씨, 근육을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듯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고기는 정말 먹기 힘든데. 고기만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 식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씹기 힘들다면 부드러운 형태의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연두부, 계란찜, 생선찜, 그릭 요거트, 단백질 스무디 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단백질이 많은가요? 그런 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했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노인의학 저널과 유럽 임상영양학회의 공식 권고사항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따라해 볼게요. 저는 정영숙 할머니께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고루 분배해 드세요.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식사마다 20에서 30g씩 나눠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매 끼니마다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약 12g와 두유 한 잔약 8g으로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연두부 반 모약 10g와 생선찜 한 조각약 15g, 저녁에는 그릭 요거트 한 컵약 15g과 견과류 한 줌약 6g을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
정말 충분할까요? 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6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필수 아미노산, 특히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류신은 근육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아미노산인데 달걀, 유제품, 콩류, 생선에 풍부합니다. 유신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데 특히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셋째,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맛도 좋고 잘 녹는 제품들이 많아요. 정영숙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급격한 단백질 증가로 소화 불량을 겪기도 했지만 점차 몸이 적응했습니다. 3개월 후 정영숙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체중은 54kg으로 거의 비슷한데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1.8kg 증가하고 체지방은 2.4kg 감소했대요. 게다가 몸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을 보러 가는 길이 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팔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단백질만 챙겨 먹었을 뿐인데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단백질은 근육의 기본 재료니까요.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근육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겨 드시면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단백질만으로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나요? 물론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절한 운동이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운동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 예방과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유지하려면 적절한 저항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걸어요. 정말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왜 근감소증이라는 거죠? 77세 이종태 할아버지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니 정말 훌륭합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과 혈관 건강에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운동은 운동 아닌가요? 운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려면 저항 운동이 필요해요. 저항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 근육이 이거 좀 힘드네라고 느낄 정도의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야 근육이 더 강해져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성장합니다. 마치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폐활량을 키우려면 달리기가 필요한 것처럼 근육을 키우려면 저항 운동이 필요한 거죠. 이종태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아해 하셨습니다. 평생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요? 나이도 많은데 헬스장에 가서 역기를 들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무거운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사실 할아버지 연령대에서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이요. 그게 무슨... 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하체 근육에 좋은 저항 운동이 됩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진료실에 있던 의자를 가리키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종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따라 하셨지만 5번째부터는 벌써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단순해 보였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저항 운동의 핵심입니다. 근육이 힘들다고 느껴야 성장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해도 충분해요. 점점 10회, 15회로 늘려가면 됩니다. 저는 이종태 할아버지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4가지 기본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방금 해보신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둘째, 벽에 기대어 팔굽혀 펴기인데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대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니다. 셋째, 부엌 싱크대를 잡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넷째,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입니다. 이 4가지만 하면 되나요? 네, 일주일에 2-3회, 각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각 동작을 5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저항 운동의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횟수나 세트를 하는 것보다 적은 횟수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함에 따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상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종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졌어요. 전에는 항상 손으로 옆을 짚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항 운동은 생각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 초기에 빠른 발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3개월 후 이종태 할아버지는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보셨습니다. 근육량은 2.3kg 증가했고 악력은 18kg에서 22kg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가기 테스트에서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낙상 위험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버스에서 내릴 때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돼요. 전에는 버스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중심이 잘 안 잡혀서요. 그런데 이제는 버스가 서면 그때 일어나도 충분히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진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면 더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항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 노인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저항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위험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의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왜 자꾸 넘어질까요? 발이 자주 걸리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71세 최순자 할머니는 최근 6개월 동안 3번이나 넘어져서 응급실을 방문한 이력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멍이 든 팔을 보여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순자 씨, 평소에 운동은 하세요? 네. 아침마다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주 넘어지시는군요. 혹시 최근에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비타민 D요? 아니요. 그런 검사는 해본 적 없어요. 그게 넘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최순자 할머니에게 비타민 D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순자 씨,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타입 2 근섬유의 기능에 중요한데 이 근섬유는 균형을 잡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반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 내분비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비타민 D가 부족한 걸까요? 특별히 안 좋은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노인분들은 여러 이유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20대에 비해 70대는 같은 시간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 생성량이 75%나 감소합니다. 둘째, 외출이 줄어 햇빛 노출 자체가 적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도 많죠. 셋째, 신장의 비타민 D 활성화 능력도 저하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실내에서 주로 지내는 편이고, 나가도 모자를 쓰고 팔다리를 다 가리거든요. 피부가 타는 게 싫어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햇빛 노출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면 매일 20분에서 30분간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고 햇빛을 쬐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입니다. 아침 산책할 때 진 소매 대신 반팔을 입고 모자도 벗어볼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네요. 둘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어떤 음식에 비타민 D가 많은가요?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과 계란 노른자, 버섯이 좋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해요. 그리고 요즘은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두유도 있습니다. 아,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데 더 자주 먹어야겠네요. 버섯도 좋아하니까 많이 먹을게요. 셋째,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도록 권했습니다. 순자 씨 같은 경우는 식이와 햇빛만으로는 단기간에 수치를 정상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용량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줄여 근육 분해를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염증이요? 제가 염증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 노화성 염증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입니다. 이런 염증이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럼 오메가3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주 2, 3회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거나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물론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이런 영양 조언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저항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0분 정도 창가에서 햇빛을 쬐고 주 3회 생선을 섭취하며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3개월 뒤 최순자 할머니의 비타민 D 수치는 정상 범위에 들어섰고 근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걸을 때 중심이 훨씬 안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그것 참 다행이네요. 근력 테스트 결과도 크게 좋아지셨어요. 특히 일어나 걸어가기 테스트에서 처음에는 14.2초가 걸렸는데
지금은 9.8초로 크게 단축되었네요. 이는 낙상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비타민일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하는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특히 근육 건강 외에도 인지 기능 향상,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햇빛도 적당히 쬐고 생선도 자주 먹고 비타민 D도 계속 챙겨 먹을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비타민 D는 과다 복용 시 고칼슘혈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근육 건강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해야 단백질과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매주 3회 아까 알려주신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 근육이 잘 안 늘어요. 65세 김영호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기대만큼 근육량이 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영호 씨, 운동과 영양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김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실 잠을 정말 못 자요. 밤에 1~2시간 자다가 깨서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4~5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되어서 생활 리듬이 깨졌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김영호 씨의 상황을 들으니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 관리를 해도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근육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 씨, 근육 성장과 회복은 주로 수면 중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런가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네, 실제로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 합성률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잠을 못 자면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완전히 소용없다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 성장을 억제합니다. 김영호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저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근육이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나이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65세에도 충분히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김영호 씨에게 다음과 같은 수면 개선 방법을 권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하면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푸세요. 그렇군요. 저는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하지만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소음과 빛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커튼은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침실은 가로등 빛이 들어와서 항상 밝은 편이었어요. 이제 암막 커튼을 설치해야겠네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호흡 명상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호흡 명상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5분만 해보세요. 그렇게 간단한가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했는데, 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발부터 머리까지 신체 각 부위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5에서 7초간 긴장시켰다가 10에서 15초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것도 권했습니다. 영호 씨, 혹시 관심 있는 분야나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젊었을 때 기타를 조금 배웠는데,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음악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고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직업적 정체성을 잃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 중요해요. 김영호 씨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3개월 후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했음에도 근육량과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6, 7시간은 꾸준히 자고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답니다. 운동 효과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악력이 22kg에서 27kg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악력은 전반적인 근력과 건강 상태를 잘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5kg이나 증가한 건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기술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며 근육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호 씨,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육 건강은 단순히 몸매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네, 이제 그 중요성을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갈게요. 선생님, 제가 근감소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원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69세 이미경 씨는 근감소증에 대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DEXA 스캔이나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과 같은 체성분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3가지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미경 씨에게 팔을 가슴에 교차시키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30초 동안 몇 번이나 완전히 일어섰다 앉을 수 있는지 세어보도록 했습니다. 11번이요. 65세에서 69세 여성의 정상 범위가 11회 이상이니 정확히 경계선에 있네요. 70세에서 79세는 10회, 80세에서 89세는 8회 이상이 정상 범위입니다. 둘째, 걷는 속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는 진료실 바닥에 4m 거리를 표시하고
이미경 씨에게 평소 걸음으로 걸어보도록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4.9초네요. 4m를 걷는데 4.8초 이상 걸린다면 근감소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짝 넘었네요. 아이고, 생각보다 느리게 걷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계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력을 측정해 볼게요. 진료실에 있던 악력계로 측정한 결과 이미경 씨의 악력은 오른손 16kg, 왼손 14kg이었습니다. 65세에서 69세 여성의 경우 악력이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경 씨는 세 가지 테스트 모두에서 경계선 수준이시네요.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관리법을 시작해 보세요. 단백질 섭취 늘리기, 저항 운동하기, 비타민 D와 오메가3 관리하기,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이 테스트들을 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런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감소증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는 회복이 더디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33cm, 남성은 34cm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그건 정말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줄자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신호들도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거나 걸을 때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면 근육량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미경 씨는 이 모든 정보를 메모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30초 의자 일어나기를 이제 14번이나 할 수 있고 4m 걷기도 4.1초로 빨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정말 훌륭합니다.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느끼셨나요? 글쎄요. 모든 게 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단백질을 늘리니 힘이 생겼고, 운동을 하니 근육이 느껴졌고, 비타민 D를 챙기니 균형감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활력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이처럼 근감소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 감소를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감소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감소증의 실체와 심각성, 그리고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저항 운동의 필요성, 비타민 D와 오메가3의 역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감소증은 분명 심각한 건강 문제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80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75세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는데 심각한 근감소증으로 보행이 불안정하고 낙상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방법을 5년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80세가 된 지금은 동네 탁구 동호회의 활발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도 즐기시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75세였던 제게 누군가 5년 후에 탁구를 치고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이미 근육이 없다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에 단백질 하나를 더 추가해 보세요. 계란 1개, 두부 1조각, 생선 1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내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배우신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만 해보세요. 셋째, 주말에 20분만 시간을 내어 햇빛 아래서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비타민 D도 채우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근감소증은 삶의 질과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건강은 약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튼튼한 근육을 만듭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요. 여러분의 근육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